사냥개가 되어버린 주변국들과 사냥꾼의 판 자체를 엎어버린 한국. 도대체 누가 진짜 동북아의 주인입니까? 지금 전 세계 전략판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들이 단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상식이라 믿었던 이 땅의 질서는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강대국들이 설계한 촘촘한 그물 안에서 누구는 영혼을 팔아 안정을 사고 누구는 비굴하게 생존을 구걸할 때 오직 한 나라만이 사냥꾼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며 판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맹주가 자국어를 포기한 채 구애를 보내고 서방 안보의 심장부인 나토가 무릎을 굽히며 자비를 읍소하는 이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주객전도의 현상.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감추고 있었기에 전 세계 강대국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서울로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는 걸까요? 미국과 중국조차 절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던 그 절망의 영역에서 한국은 어떻게 단 한수만으로 전 세계의 전략 지도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걸까요? 모두가 한국을 저주받은 지정학의 희생양이라 비웃을 때 그들이 뒤에서 설계한 잔인하고도 완벽한 반격의 시나리오, 전 세계가 경악한 이 거대한 반전의 전말,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국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군사력이 압도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거대해서도 아닙니다. 이 나라가 두려운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해도 꺾이지 않고 압박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포위할수록 더 넓은 판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평생 강대국의 논리를 연구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 문법을 수십 년간 분석해왔죠. 그런데 그 문법이 완전히 통하지 않는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커트 뱅크스입니다. 스탠포드 후버 연구소에서 국가의 생존과 멸망을 연구해온 전략가죠. 오늘 그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경력 30년 동안 저는 수백 개 나라를 분석했고 어떤 나라가 살아남고 어떤 나라가 무너지는지 그 패턴을 추적해왔습니다. 그 패턴은 알고 보면 단순하죠. 강한 나라가 압박하면 약한 나라는 결국 굽힙니다. 그것이 제가 알던 국제정치의 철칙이었고 30년간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법칙을 강의실에서 가르쳤고 보고서로 썼고 국방부 자문회의에서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국제사회에 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같은 동북아시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워싱턴 정상회담장에서 트럼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진주만을 기억한다고. 노골적인 도발이었고 역사적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표단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항의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굴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한 가지를 확인했죠. 외교의 죽음은 전쟁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엄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에 온다는 것을. 강대국 앞에서 웃는 법만 배운 나라는 결국 웃으면서 무너집니다. 그것이 제가 일본에서 목격한 현실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는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 세계 카메라가 돌아가는 자리에서 군악대 앞에 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중동에서 민간인이 희생되는 참혹한 상황에서도 일본 외교팀이 쏟아낸 말은 트럼프 찬양뿐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 냉소가 쏟아졌지만 일본은 개의치 않았죠. 베이징에서는 더 처참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중국 외교부 류진중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훈계하듯 몰아세우는 동안 일본 외무성 가나이 국장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베이징 외교가에 돌던 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중국의 하청 국가라는 말이었죠. 저는 이 장면들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같은 시간 지구 반대편으로 가보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11년 만의 방한이었습니다. 그가 연설을 시작하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멈췄습니다. 마크롱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영어도 프랑스어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연설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국어로 장식했고 그것이 단순한 팬서비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한국을 어떤 위치에 놓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공표한 외교적 선언이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들이 그 연설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공을 들였겠습니까? 한 나라의 언어로 연설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나아가 그 나라의 환심을 사고 싶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마크롱이 꺼낸 카드는 한국어 연설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생명처럼 아끼는 전략적 기밀 기술인 전홍축 우라늄 기술을 한국에 먼저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전홍축 우라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핵잠수함과 직결되는 핵심 주권 기술로 어떤 나라도 쉽게 내줄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먼저 꺼냈습니다. 이것이 국제정치학적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가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국어라는 쪽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나토의 움직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30개국 대사들이 단체로 한국의 무기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앞에서 입을 벌리고 감탄하며 무기를 팔아달라고 줄을 섰습니다. 유럽의 안보를 한국의 강철에 맡기겠다고 자처한 것이죠. 나토가 줄을 서는 나라라는 표현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하원 의원단이 대거 방한하여 한국 기업 총수 앞에서 제발 우리 선거구에 투자해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의원들이 한국 기업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힘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흐름이 뒤집힌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정상들이 서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발전 모델을 배우겠다며 우리는 일본 모델도 중국 모델도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유일한 롤모델이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반전을 이룬 나라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요. 세계 언론도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의 질서가 바뀌었다고 아첨하는 도쿄가 아니라 실력을 갖춘 서울이 세계의 새로운 수도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30년간 동의하지 않았던 말인데 이제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거 아닌가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느라 바쁜 틈에 반사 이익을 얻은 것 아닌가요? 저는 그 질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사 이익이라고요. 반사 이익은 한 번, 기껏해야 2번 통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백 년간 수십 번의 위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바쁠 때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한국만을 집중적으로 압박할 때도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건 운이 아닙니다. 그건 이 나라의 피 속에 새겨진 무언가가 작동한 겁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오늘 이 강의에서 하나씩 밝혀나갈 것입니다. 일본이 존엄을 팔며 구걸하는 동안 한국은 존엄을 지키며 세계를 줄 세웠습니다. 이 차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수백 년간 이 민족의 뼈와 살 속에서 단련된 것입니다. 한국의 이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뿌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시계를 돌려야 합니다. 마크롱이 한국어로 연설하고 나토 대사들이 줄을 서는 그 화려한 장면에서 무려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이 나라의 배짱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면 17세기 동북아시아의 가장 차갑고 잔혹한 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유전자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죠. 때는 1636년입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는데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청나라의 군사력은 조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전쟁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실상 결판이 났죠.
조선의 왕 인조는 삼전도로 끌려나와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찢는 인류 외교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항복 의식이었어요. 눈 덮인 광장에서 조선의 왕이 이마를 땅에 찢는 그 장면을 수많은 조선 신하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수치심과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 사람들이 그 굴욕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입니다. 무너졌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달랐어요. 조선의 선비들은 항복 조약이 체결되던 바로 그날부터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갈자고 군사를 키우자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 치욕을 씻어내자고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청나라 물건을 쓰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퍼졌고 의병을 조직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무릎을 꿇었지만 사람들의 정신은 무릎을 꿇지 않았죠. 이것이 한국인의 본질입니다. 굴욕을 당하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굴욕을 에너지로 바꾸어 버리는 민족이에요. 그 군중 속에 남들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삼전도의 그 장면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훗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이었죠.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의 이름은 복수였어요. 복림대군은 그날의 굴욕을 평생 가슴속에 담아두었고 왕위에 오른 뒤 그 불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효종은 겉으로는 청나라에 철저히 복종하는 척했습니다. 조공을 바쳤고 사신을 보냈으며 황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 효종이 진짜로 하고 있던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예 조총부대를 비밀리에 육성하고 있었어요. 청나라 눈을 피해 조선 최고의 사수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화기를 개량하고 전술을 다듬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로 치면 비밀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와 다를 바가 없었죠. 굴복한 척하면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전략가로서 소름이 돋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실리를 챙기는 이 냉혹한 계산, 이것이 바로 한국 외교의 원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효종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을 던졌습니다. 청나라가 갑자기 파병을 요구해온 겁니다. 당시 청나라는 북쪽에서 밀려오는 러시아 코사크 기병대에 고전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화기 전술이 청나라의 기마 전술을 압도하고 있었고 청나라는 조총 기술이 뛰어난 조선군을 그 전선에 투입하려 했습니다. 원수의 전쟁을 위해 목숨을 바치러 가라는 명령이었죠.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상소가 빗발쳤어요. 하지만 효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파병 명령을 굴욕이 아닌 기회로 읽었죠. 청나라 군대의 실전 약점을 눈앞에서 파악하고 서구 최강의 화기 성능을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본 겁니다. 적의 사냥터에 들어가 적의 기술을 훔쳐오겠다는 발상이었어요. 이것이 효종의 역발상이었습니다. 1654년 변급이 이끄는 조선 포수 100여 명이 흑룡강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나선정벌의 시작이죠. 전황은 처음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조선 포수들은 매복 사격 전술로 러시아군을 단숨에 제압했고 당시 서구 최강으로 불리던 코사크 기병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러시아 측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남아있어요. 머리를 따지 않은 파란 옷의 사수들이 나타나면 우리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마주 서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 1차 파병에서 조선군의 전사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조선 포수 100여 명이 전사자 없이 러시아 최정예 병력을 제압했다는 이 기록은 지금도 군사학적으로 경이로운 성과로 평가받고 있죠. 4년 뒤인 1658년 신유 장군이 이끄는 2차 파병군이 다시 흑룡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훨씬 강력한 전력으로 맞섰어요. 스테파노프가 이끄는 러시아 함대가 흑룡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원정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른 역전의 용장이었죠. 그런데 그 스테파노프가 조선 포수의 탄환에 쓰러졌습니다. 사령관이 전사하자 러시아 함대는 순식간에 붕괴됐고 조선군은 그 함대를 괴멸시키며 흑룡강 일대의 패권을 완전히 정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전투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승리 자체가 아닙니다.
조선군이 그 전투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예요. 조선 지휘관들은 전투가 끝난 뒤 러시아의 대구경 화승총과 함상 전술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적의 무기를 해체하고 사거리와 명중률을 측정하고 전술 패턴을 기록으로 남겼죠. 단순히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배우러 간 겁니다. 21세기 언어로 번역하면 적진에서 수행한 기술정보 수집, 즉 실전 연구개발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접했을 때 한국의 현대방산 기업들이 왜 그렇게 빠르게 기술을 흡수하고 역전시키는지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는 40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죠. 청나라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조선 포수들의 전과를 직접 목격한 청나라 황제는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인의 용맹함이 이 정도라면 훗날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황제의 측근들 사이에서 흘러나왔죠. 굴복시켜 놓은 나라가 오히려 자신들을 두렵게 만드는 수준까지 성장한 겁니다. 굴욕당한 나라가 원수를 두렵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한국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온 패턴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결국 조선은 청나라의 명령을 따른 거잖아요. 강요당해서 간 건데 그게 어떻게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나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표면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전략의 세계에서 형식과 실질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청나라의 명령을 따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명령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역이용했어요. 굴복하는 척하면서 적의 기술을 훔치고 패배자처럼 움직이면서 승자의 데이터를 챙겨온 겁니다. 상대의 의도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재설계하는 능력, 이것이 한국이 수백 년간 갈고 닦아온 생존의 기술이죠. 나선정벌이 끝난 뒤 조선 내부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제국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신감은 훗날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고 현대 한국의 방위산업 철학으로 녹아들었습니다. K2 전차를 만들고 KF-21 전투기를 만드는 그 집념의 뿌리가 바로 27세기 흑룡강의 전장에 닿아 있죠. 기술이 없으면 생존도 없다는 진리를 이 나라는 400년 전에 이미 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지금도 한국의 연구소와 공장에서 매일 밤 불을 밝히고 있어요. 필리핀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1960년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2배가 넘었고 마닐라는 도쿄 다음으로 번화한 아시아의 도시였죠. 필리핀에는 자원도 있었고 영어도 됐고 미국과의 관계도 탄탄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나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 서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삶아 먹던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어요.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딱 하나였습니다. 가망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두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필리핀은 수십 년째 개발도상국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어 나토 대사들이 줄을 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은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년간 두 나라의 경제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필리핀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한국은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합리적인 선택을 한 나라가 망했고 무모한 선택을 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필리핀의 선택은 이랬습니다. 위험한 제조업 대신 수입에 의존하자. 힘든 길을 걷는 대신 있는 자원을 팔자. 당장 편하고 안전한 길을 택하자. 경제학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안주가 결국 나라를 서서히 썩게 만들었죠. 자체 기술이 없으니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에 의존하니 외채가 쌓이고 외채가 쌓이니 위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안락함을 선택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결말이었어요. 한국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했습니다. 볼트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철강, 조선, 자동차, 기계를 동시에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세계은행은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지하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어 중화학공업의 성공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요.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제철소 건설 계획을 두고 연못구어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라고 조롱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조롱을 에너지로 삼았습니다. 정주영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현대그룹의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소를 짓겠다며 영국 은행을 찾아갔을 때 수중에는 돈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어요.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영국 은행가들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였어요. 그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그 지폐를 은행가 앞에 펼쳐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그 DNA가 아직 우리 피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황당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짱 앞에서 영국 은행가는 결국 사인을 했어요. 그 순간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그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포항제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영일만 모래바람 속에서 제철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제철소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지어지는 제철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기에 흘린 조상들의 피값으로 짓는 공장이었죠. 박태준은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철소가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에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고. 배수진이었습니다. 퇴로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건설 도중 부실 공사가 발견되자 박태준은 이미 올라간 건물에 폭약을 설치해서 날려버렸습니다. 다시 짓겠다고요. 이 장면 하나가 당시 포항제철 건설단의 정신 상태를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였죠. 일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신일본제철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 전수를 거부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한국이 쇳물을 뽑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요. 그런데 포항제철은 그 조롱을 들으며 용광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쇳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업이고 그 철강으로 한국의 배와 자동차와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에 장을 지지겠다던 일본 기업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30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죠. 현대자동차 포니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당시 일본 미쓰비시는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부품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 설계대로 차를 만들어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요. 하청을 제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제안이었어요. 기술도 자본도 없는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주영은 거절했습니다. 하청이 아니라 독자 모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엔진 기술조차 없던 나라에서 독자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발상, 당시로선 미친 짓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고 주변에서는 만류했죠. 하지만 정주영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포니입니다. 한국 최초의 독자 모델 자동차였어요. 포니가 에콰도르로 처음 수출되던 날 부두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볼트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 바다 건너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 눈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처음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를 보십시오. 당시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자원도 풍부했고 내수 시장도 컸고 지리적 이점도 있었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수입 대체 산업에 머물렀습니다. 직접 만드는 대신 수입하는 쪽을 택했어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외채 위기가 터졌고 경제가 무너졌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출이라는 정면 돌파를 택했고 세계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격차를 만들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당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박정희라는 특수한 지도자 때문 아닌가요? 지도자 개인의 결단에 너무 의존한 분석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박정희라는 인물의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도자 혼자 제철소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영일만에서 폭약을 설치하며 다시 짓겠다고 외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거북선 지폐 한 장으로 영국 은행가를 설득한 정주영의 배짱이 없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지도자 한 명이 특별했던 게 아닙니다. 그 지도자를 따라 죽음을 각오하고 용광로 앞에 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특별했던 거예요.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입니다. 필리핀이 안락함을 택해 서서히 가라앉을 때 한국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도중에 날개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한국만의 법칙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선고를 받을수록 더 독해지고 조롱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나라. 이 나라의 경제적 기적은 자원에서 온 것도 운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배수진을 치고 죽기 살기로 달려든 사람들의 땀과 눈물에서 왔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나라가 없습니다. 총칼로 침략하지 않아도 가스밸브 하나로 한 나라의 산업을 통째로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세계는 불과 얼마 전에 목격했습니다. 21세기 지정학의 가장 잔혹한 진실이 눈앞에서 펼쳐진 거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나라였습니다. 제조업 강국이었고 기술 강국이었고 유럽 경제의 심장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환경과 안전이라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멀쩡히 돌아가던 원전을 하나씩 폐쇄하기 시작했어요. 원전을 끄면 무엇으로 전기를 만들어야 합니까? 독일이 선택한 답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였습니다. 노르트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을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연결하고 국가의 에너지 명줄을 통째로 푸틴의 손에 맡긴 겁니다. 전략가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죠. 하지만 독일은 그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푸틴이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강국 독일의 공장들이 멈춰섰어요. 독일 산업연맹의 비공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에너지 정책 실패로 인해 독일 제조기업의 30%가 해외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요. 유럽의 심장이 단 한 번의 밸브 조작에 멈춰버린 겁니다. 이것이 에너지 주권을 남에게 맡긴 나라의 말로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한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국도 처음에는 미국의 기술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한국 원전은 미국 기술 없이는 가동조차 불가능했어요. 미국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요. 한국을 영원한 에너지 하청 국가로 묶어두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항제철과 포니를 만들 때와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고요. 원전의 심장이라 불리는 부품이 있습니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 줄여서 RCP라고 하죠. 이 펌프가 멈추면 원자로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이 기술을 절대 이전해주지 않았어요. 한국이 이걸 만들면 태양 아래 서겠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원들은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며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냉각제가 끓어오르는 환경에서 폭발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천 번의 시도 끝에 결국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조롱하던 미국과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죠.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어요. 한국을 법정에서 무릎 꿇리겠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법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이 싸움을 돌파해냈습니다. 기술 자립의 범위를 명확히 증명하고 독자 개발 영역을 구분하며 소송을 막아냈어요. 강대국의 법적 압박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안정적인 전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화학공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원전 자립이 단순히 전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국 제조업 전체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었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한국이 사막 한가운데서 원전을 짓겠다고 나섰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프랑스의 아레바는 한국을 애송이라고 불렀어요. 원전 건설의 역사도 짧고 해외 수주 경험도 없는 나라가 무슨 원전을 짓겠느냐고요.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한국은 약속한 공기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원전을 완공했습니다.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건설업계가 경악했어요. 원전 건설에서 공기를 맞춘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거든요.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은 공기를 14년 초과했고 영국 힌클리 원전은 수조 원의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막에서 처음 짓는 해외 원전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레바는 그 순간 무슨 표정이었을까요? 한국을 애송이라고 불렀던 그 입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라카의 성공 이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독일의 비참한 몰락을 목격한 유럽 국가들이 서울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폴란드가 왔고 체코가 왔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왔습니다. 에너지 주권만큼은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며 줄을 선 겁니다. 한때 세계 원전 시장을 독점하던 웨스팅하우스와 도시바는 무너졌고 그 자리를 한국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를 구걸하는 나라와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 이 차이가 21세기 국가의 계급을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원전은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한국이 원전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선택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독일의 사례로 답하겠습니다.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결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위험을 회피하려다 더 큰 위험에 빠진 거예요. 한국형 원전 APR-1400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기술로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세계를 줄 세우고 있죠. 독일은 도덕적 찬사를 얻으려다 에너지 주권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조롱을 견디며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누가 승자인지는 가스 밸브가 잠기던 그 순간 이미 결정됐습니다. 에너지는 이제 무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무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그 의지의 물리적 표현이죠. 그런데 이 선언을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을 방패로 삼아 독자적인 무기 개발 대신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어요. 개발 비용도 절감하고 미국과의 동맹도 강화하고 국내 여론도 달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선택이 수십 년에 걸쳐 일본 방위 산업의 뿌리를 말려버렸습니다. 독자 기술이 없으니 미국의 허락 없이는 무기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트럼프 앞에서 일본 총리진이 우리는 미국 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겠다고 아부하던 그 장면, 그것은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안보를 돈으로 사겠다는 상납이었고 자국 방위 산업의 사망 선고였어요. 일본 자위대 간부들이 비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그 자괴감이 담긴 보고서가 내부적으로 돌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과정이죠.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미국은 핵심 기술인 A사 레이더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A사 레이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투기의 눈입니다. 이것 없이는 현대전에서 싸울 수 없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꿈은 끝났다고요. 서구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A사 레이더를 20년 내에 자체 개발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런데 한국 연구원들은 그 조롱을 들으며 연구소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실패하면 다시 설계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게 단 4년 만에 국산 A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0년이 걸릴 거라던 기술을 4년 만에 만들어낸 겁니다.
A사 레이더가 처음 가동되던 날, 워싱턴의 펜타곤 관리들이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현실이 됐기 때문이죠. 길들여지지 않는 기술 국가가 탄생한 겁니다. 폴란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폴란드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가 국경 바로 너머에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폴란드는 독일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레오파르트 전차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도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결국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가 기동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계약했는데 그 규모가 20조 원에 달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무기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 현지 생산 라인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스스로 방위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한 거죠. 독일이 줄 수 없었던 것을 한국이 준 겁니다. 호주에서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주가 차세대 장갑차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이 붙었을 때 방산 강국 독일의 링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어요. 독일의 명성, 독일의 기술력, 독일의 브랜드. 누가 봐도 독일이 가져갈 사업이었죠. 그런데 최종 선정된 것은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 성능에서 세계 최강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방산업계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그 자리에 올라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대만을 보면 한국의 방산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대만은 스스로 무기를 만드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미국이 무기를 팔지 않으면 중국 앞에서 속수무책이 될 수 있는 구조죠. 그것이 대만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입니다. 반면 한국은 스스로 무기를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이 차이가 외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기가 곧 발언권이고 자주국방이 곧 외교 주권입니다. 동유럽과 중동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깊어질수록 각국 정상들이 서울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무기.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 전차 10대를 보낼 때 한국은 100대를 즉시 출고하는 공급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방산의 진짜 경쟁력이에요. 빠르고 정확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무기를 이렇게 많이 수출하면 분쟁 지역에 무기가 흘러들어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진지한 질문입니다. 방산 수출의 윤리적 문제는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피해갈 수 없는 주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측면입니다. 무기를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나라는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 의존이 주권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대만과 일본에서 봤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만들 수 있기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팔지 말아야 할 상대에게는 팔지 않는 선택도 한국 스스로 하는 겁니다. 무기를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팔지 선택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 차이가 바로 주권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그늘 아래서 안락한 하청 국가의 삶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그 그늘을 걷어치우고 스스로 태양이 되기를 선택했어요. 전투기를 만들고 전차를 팔고 장갑차로 세계 최강을 이기는 이 나라의 방산.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롱을 에너지로 바꾸고 거절을 도전으로 바꾼 수많은 사람들의 밤이 쌓인 결과입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안보의 기준이 된 나라입니다. 외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며 안전을 사는 방식, 그리고 강대국이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드는 방식이죠. 전자는 일본이 택한 길이고 후자는 한국이 개척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길의 결말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봐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 두 번째 길을 만들었는지 그 정교한 메커니즘을 해부하겠습니다. 한국 외교의 첫 번째 무기는 침묵입니다. 정확히는 계산된 침묵이죠. 강대국이 압박을 가해올 때 일본은 24시간 안에 답을 내놓습니다. 하이,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패를 너무 빨리 던지는 겁니다. 상대는 그 순간 한국이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약한지를 정확히 읽어버리죠. 한국은 다릅니다.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침묵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압박을 가하던 쪽이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한국이 혹시 다른 선택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를 버리고 다른 편으로 가는 건 아닐까? 그 불안감이 협상 테이블의 무게 중심을 바꿔버립니다. 결국 강대국이 먼저 묻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고. 판이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편이 되라는 거죠. 명확하게 줄을 서라는 겁니다. 일본은 그 요구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미국의 편이 되었고 그 대가로 중국과의 관계를 통째로 잃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느 쪽에 확실한 패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중국과의 물밑 대화 채널을 유지했고 중국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미국과의 핵심 동맹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 한국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만든 거죠. 이것이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약소국의 비겁한 줄타기가 아니라 강대국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사드 사태를 보십시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이 맹렬한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이 타격을 받았고 관광객이 끊겼고 한류 콘텐츠가 차단됐습니다. 중국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충분히 아프게 때리면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동남아와 유럽으로 수출 시장을 넓혔어요. 결국 중국이 학습했습니다. 한국은 때려도 꺾이지 않으며 오히려 보복하는 쪽에 손해만 커진다는 것을요. 그 학습 효과가 이후 중국의 대한국 외교 방식을 바꿨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역풍이 온다는 것을 중국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국 기업 우선주의 법안이었으니까요. 일본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용히 받아들이고 적응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강수를 던진 겁니다. 이것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이 흔들린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한국 기업들을 위한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고 보조금도 챙겼습니다. 아첨하지 않고 맞서서 얻어낸 결과였어요. 여기서 핵심이 보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도체와 배터리 때문입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멈추고 한국의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이 한국 없이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협상 테이블에서 정확히 활용합니다. 피해자로 앉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플레이어로 앉는 거죠. 이것이 한국 외교의 진짜 기반입니다. 한국 외교관들의 실력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제법을 강대국 전문가들보다 더 깊이 공부하고 기술 표준 협상에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법리로 파고드는 전문가들이에요. 격식과 예의에 묶여 굴욕을 당하는 대신 체면보다 실리를 택하며 강대국의 허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셔틀 외교를 보십시오. 한국 정상이 해외를 방문하거나 외국 정상을 맞이할 때마다 반드시 수조 원대의 투자 유치나 핵심 기술 협약이 따라옵니다. 악수하고 사진 찍고 돌아오는 외교가 아닙니다. 방문할 때마다 실속을 챙겨오는 외교죠.
그리고 한국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전략적 불확실성입니다. 한국은 화가 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인식을 강대국들이 갖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왜 무기가 됩니까? 강대국들이 한국을 건드리기 전에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 그 불안감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억지력이 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압박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강대국들이 너무 잘 압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쉽게 압박하죠. 예측 가능한 나라는 통제하기 쉽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나라는 건드리기 무섭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예측 불가능한 나라로 만든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 것 아닌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하지만 신뢰와 의존은 다른 개념입니다. 신뢰는 상대를 믿는 것이고 의존은 상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국이 목표로 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불가결성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에요.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한국을 잃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나라들은 한국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이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아니 지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일본은 강대국의 바둑판 위에서 노는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바둑판을 통째로 들어올려 판을 새로 짜는 나라가 됐습니다. 외교는 구걸이 아닙니다. 기술이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외교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30년간 국가를 분류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강대국, 중견국, 약소국, 개발도상국. 이틀 안에서 모든 나라를 정리하고 분석했죠. 그런데 동북아시아를 다룰 때마다 저를 포함한 서구의 전략가들이 반복해온 실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동북아시아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취급했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붙어 있으니 비슷할 거라는 오만한 가정이었죠. 오늘 저는 그 가정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증명하려 합니다. 일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 문명의 선두였습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서구를 빠르게 모방했고 전후 경제 기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문명은 근본적으로 모방과 정제의 문명이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더 잘 만드는 데는 탁월했지만 없던 것을 처음 만들어내는 데는 취약했죠. 그 한계가 디지털 시대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 부처에서 팩스가 사라진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일본 방역 당국이 감염자 데이터를 팩스로 수집하다 혼란에 빠진 장면 기억하십니까? 21세기에 팩스로 행정을 처리하는 나라와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완성하고 공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한 나라. 이것이 같은 동북아시아라는 바구니에 담길 수 있는 나라들입니까? 매뉴얼에 갇힌 문명은 변화하는 세상 앞에서 멈춥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와 방산으로 세계를 재편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중국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명은 통제의 문명입니다. 거대한 인구를 움직이는 힘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단기적으로는 놀라운 성과를 냈어요. 하지만 그 통제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죽이고 있습니다. 창의성입니다.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중국의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한국의 미사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의 문화입니다. K-팝이 중국 청년들의 안방으로 파고들 때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한류를 규제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개인의 존엄을 외치는 한국 문화의 메시지가 통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총도 미사일도 아닌 노래와 드라마가 독재 체제를 위협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프트 파워의 진짜 의미입니다. K-팝과 K 콘텐츠를 단순한 유행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략가의 눈으로 다르게 봅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 때문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라, 틀에 갇히지 마라,
불의 앞에 침묵하지 마라. 이 메시지가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전달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 청년들의 가슴에 꽂히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마음을 얻는 것이죠. 한국이 문화적 종주국이 됐다는 표현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숫자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한국 음식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명의 이동입니다. 아프리카로 가보죠. 오지의 아이들이 한국 기업이 지원한 태블릿으로 공부하며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도 한국인처럼 되고 싶다고요. 불과 수십 년 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의 꿈이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군사력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은 돈으로 아프리카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신들의 발전 경험을 나누며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 성장하려 하죠. 아프리카 정상들이 우리는 중국 모델도 일본 모델도 원하지 않는다. 한국 모델을 원한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를 한국이 쌓아온 겁니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극단적 정치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고 유럽은 포퓰리즘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던 나라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과 시민의식을 결합해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며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 모델을 주목한 것은 단순히 K방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위기를 관리한 그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표준이 됐기 때문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문화적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인 국가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나요? 문화는 결국 소프트하고 무형적인 것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소프트 파워를 과소평가하는 시각이죠. 하지만 숫자로 답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고 한국 관광을 선택하고 한국 기술에 호감을 갖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팔리는 것이 순수하게 기술력만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K-팝으로 한국을 좋아하게 된 수억 명의 팬들이 한국 브랜드에 갖는 호감이 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문화는 결코 소프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 무기입니다. 일본은 과거를 보존하느라 미래를 잃었고 중국은 권력을 지키느라 국민의 창의성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걸고 혁신을 선택했어요. 매일매일이 도전이고 변화인 이 나라의 에너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생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동북아라는 낡은 틀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틀을 깨고 나왔으니까요.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모범 답안이 서울에서 쓰이고 있다는 말,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추종자가 아닙니다. 개척자입니다. 이 강의의 마지막은 분석이 아닙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기적의 뒤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한국의 젊은 남녀들이 독일로 떠났습니다. 남자들은 탄광갱도 속으로 들어갔고 여자들은 병원에서 낯선 환자들을 돌봤어요.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 먼 땅으로 간 이유는 단 하나였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라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이 독일 탄광에서 흘린 땀이 포항제철의 용광로가 됐고 경부 고속도로의 콘크리트가 됐습니다. 마크롱이 한국어로 연설한 그 순간은 독일 탄광갱도에서 흘린 눈물이 세상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고생을 견뎌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생하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릿고개를 넘으면서도 자존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굴욕은 거부했죠. 저는 이것이 한국 특유의 심리적 구조라고 분석합니다. 결핍은 사람을 두 가지 방향으로 만들어냅니다. 굴복하게 만들거나 더 강하게 만들거나. 한국인들은 후자였어요.
없으면 만들고 막히면 돌아가지 않고 뚫었습니다. 그 결핍이 오히려 창의성의 원천이 됐죠. 세상에 없던 것을 처음 만들어내는 힘, 그것은 풍요 속에서가 아니라 절박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정신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7세기로 가보죠.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곧바로 새로운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삼으려 했어요. 동맹국이 적으로 돌변한 겁니다. 당시 신라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쟁을 끝낸 나라가 세계 최강 대국 당나라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죠. 상식적으로는 굴복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나당 전쟁을 일으켜 당나라 군대를 한반도에서 몰아냈습니다. 세계 최강을 상대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그 기계가 1400년이 지난 지금 KF-21 전투기를 만들고 A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는 한국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문명의 유전자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한국에는 선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학식을 갖추고 원칙을 지키며 죽어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권력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절개를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비 정신이 현대 사회에서 사라졌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다른 옷을 입고 살아있어요. 미국이 기술을 봉쇄해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서는 연구원들 속에 강대국이 압박해도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외교관들 속에 전 세계가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기업가들 속에 죽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는 선비의 절개가 현대에는 어떤 강대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의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재외 동포들과 해외 입양인들을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타국에서 살며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숨기거나 때로는 설명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코리아라고 하면 전쟁과 가난을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리아라고 하면 반도체와 방산과 케이팝을 떠올립니다. 그 재외 동포들이 지금 어깨를 펴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인이라고. 한 나라의 위상이 바뀌면 그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도 바뀝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희생과 투쟁이었습니다. 성공해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버텼기에 성공한 겁니다. 이 역설이 한국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에요. 모든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할 때, 세계은행이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강대국이 기술을 봉쇄할 때, 그 모든 순간에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어요. 일본이 아첨으로 자리를 구걸하는 동안 한국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실력으로 세계가 먼저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아첨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외심입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에 보내는 시선이 바로 그것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처럼 되고 싶다면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이라고 답하고 싶겠죠. 반도체 기술, 방산 기술, 원전 기술.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각오입니다.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각오. 강대국이 압박할 때 굽히지 않는 각오. 벼랑 끝에서도 스스로를 믿는 각오. 그 각오는 살 수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수백 년간의 고난 속에서 단련되어 유전자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특별한 겁니다. 저는 30년간 수백 개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데이터에 한국 항목에 이렇게 적었어요. 관리가 불가능하기에 가장 위대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길들여지지 않는 나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들여지지 않는 힘이 세계의 판을 바꾸고 있어요.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의 눈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수천 년간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이 살아있습니다. 당나라를 몰아낸 신라의 눈빛, 흑룡강에서 러시아 사령관을 쓰러뜨린 조선 포수의 눈빛, 영일만 모래바람 속에서 용광로를 지킨 노동자의 눈빛. 그 눈빛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엄을 판 자에게는 영토만 남습니다. 하지만 존엄을 지킨 자에게는 세계가 남습니다. 한국은 존엄을 지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세계를 얻었어요. 한국은 이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결코 길들여지지 않을 나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는 강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버티는 자의 편입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홀로 가능하다고 믿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